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힘을 실은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가 헌법적 절차를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상대로 국회 환노위가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SPC와 DL그룹 회장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인한 탄핵안 처리 중단,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야 입장을 살펴보고 이후 심화될 극한 대치의 전개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정부 결정에 힘을 실은 반면 야당은 독선에 저항하겠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고 방송 3법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안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 결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오만과 독선에 투쟁하겠다며 거부권 남발 대신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협치와 대화 대통령께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강렬한 투쟁으로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결코 물러섬 없이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입법 갈등은 더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표결만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가 헌법적 절차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면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만 상정된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은 여당 없이 탄핵안을 상정했고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는 175명이 찬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는 174명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가 위법이라며 철야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야 농성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 탄핵안 재발의와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소수 여당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방통위를 지키고자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마비될 것을 우려하며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에 대해 이런 꼼수를 쓸 줄 몰랐다며 헌법적 절차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며 입법부의 권한까지 빼앗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대상자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심사가 공회전 중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는 예산안에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예산안 원안을 표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일부러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하지만 기간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소위로 심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11월 30일까지로 정해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을 토대로 긴축 기조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증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은 삭감하고 R&D 예산, 청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대화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전 관련 예산이라든지 청년 관련 예산도 이견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예산안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 예산 사태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가능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 여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협의 안 되면 원안 표결해서 원안대로 되거나 아니면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4월까지였던 선거구 획정 시한이 8개월을 넘긴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정수를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여야의 선거제 협상이 빨리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이번엔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뇨한의 말입니다. 네.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 위원장이 다양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이제 구설수가 잇따랐고요. 그리고 혁신안은 6호까지 나왔지만 당내 잡음이 좀 커졌다. 이런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잇따른 이제 뭐 그 설화들이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혁신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뇨한 위원장 역시 잦은 그 좀 설화에 시달렸다고 할까요? 어떤 발언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10월 23일에 출범을 했죠. 이뇨한 위원장이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 초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라고 말했다가 영남 의원 등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농담이라고 수습을 했고요. 남자가 아닌 똑똑한 여성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라님. 뭐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준석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칭하면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당 내에서도 선을 넘은 것이다. 패륜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역시 패드립, 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인효환 위원장 결국 사과했습니다. 네. 이런 그 말실수 때문에 혁신위의 동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가 어제 6호 혁신안 그러니까 이제 희생으로 대변될 수 있는 그 혁신안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을 했네요. 네, 그동안에 인효환 위원장이 꾸준하게 이제 영남, 중진, 친윤 인사들에게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결국 어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친윤과 당의 지도부가 핵심 인사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 담긴 6호 혁신안을 공식 의결한 건데요. 권고보다 강력한 안건으로 의결을 한 겁니다. 한편 인효환 위원장 6호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구 지역구를 비롯해서 일체 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혁신위의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했던 일이 허언이 아니라면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며 네. 12월 4일까지 기다리겠다. 12월 4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기다리겠다고 승부수를 띄웠는데 하지만 김기현 대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2시간 만에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한편 혁신위의 임기가 12월 24일까지인데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기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희생 그 안건이 당내에서 이제 호응이 별로 없으니까 공관위원장으로 직접 좀 손을 보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바로 이제 좀 거절을 당한 모양새였네요. 네. 그 두 번째 이슈픽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거제 병립형으로 회귀입니다. 지금 이 선거제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선택이 남아 있는데요. 네.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를 놓고 지금 당내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또 이제 그 어떤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한 명분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어제 그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난상 토론을 벌였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이제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 당내에서 이 선거제를 관련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 직후에 이제 개최한 의총에서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는데요.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파와 그리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파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반반으로 나뉘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 토론 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연동형의 경우에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경우에는 대선 공약 파기라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국민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가 이제 좀 많이 바뀌면서 연동형이냐 이제 병립형이냐 당내에서 이제 어떤 선거제를 택할지 어쨌든 이제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제 고민이 점점 더 좀 깊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연동형이라는 제도 하에서 민주당은 이제 그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 만약에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이제 원내 다수당 지위를 넘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위기감이 지금 당내에서 번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에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금지하자는 현실론과 그리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준연동형은 유지를 하는데 위성정당은 만들자 이런 지금 이것이 이제 현실론이죠. 이런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어쨌든 뭐
들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도가 굉장히 좀 산식이 복잡하고 또 네.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분들이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에 또 이제 수학 공식까지 더해지면 더 복잡하고 네. 금방 또 잊혀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는 민주당의 이제 비례대표를 둘러싼 선거구제 논의를 좀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 이슈픽도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우후죽순 신당설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4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분주해진 가운데 그 중심에 뭐 이준석, 송영길, 조국, 이낙연 등 많은 이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들이 좀 증폭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을 일축하지 않고 뭔가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더 네. 이제 당내가 술렁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28일이었죠. 이낙연 전 대표가 학술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또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을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이낙연계 원외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신당 창당 준비를 언급하기도 해서 신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도 총선에서 이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또 하나의 그 신당 창당설의 주인공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SNS에는 서울 종로에 출마 희망자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요? 네, 현재 이제 서울 종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네. 뭐 이제 한때 앞서 그 원희룡,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엊그제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만약에 신당이 추진이 된다면 이미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유승민 전 의원이 참여할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종로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종로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험지로 가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에 최재형 의원이 하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 종로 구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며 본인이 종로를 지킬 수 있다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종로를 탈환하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종걸 전 의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종로, 정치 1번지 또 신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총선 분위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종로 1번지로 지칭되는 그 정치 1번지로 지칭되는 종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후보군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두 회장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환노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두 회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외국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질타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이 직접 MOU 체결의 역할은 없었던 것인데 국정감사를 빼고 가신 거잖아요. 여야 의원들은 사고 원인을 집중 추궁하고 임시 방편 대책이 아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경영을 촉구했습니다. SPC 계열사 SPL 샤니 산재 사망 사고 이게 주야간 그 12시간 막교대제 또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막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 안전투자 현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이 답이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는데 외부 인사 영입하고 외부 전문가 아무리 영입하고 해도 이거는 현장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려고 한다면
노사협의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회장님이. 두 그룹 회장은 계속된 사고에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또 안전 예산 확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 그런 안전한 회사로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미자 여당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동해안 일대 어업인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요. 동해안 일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획량 감소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과 맞닿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수산업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우리의 어획량이 급속히 줄고 있는 것이 현실. 2020년 8,700톤에 육박했던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2022년에는 3,700여 톤으로 줄었습니다. 어민들은 급등하고 있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으로 어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 경영안전자금 지원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어업인들의 예산 지원 요구를 청취한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과 우리 협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이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절반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좀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현재 지금 또 대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한번 좀 크게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 일대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된 오늘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가짜뉴스로 수산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어민소득 직불제와 감척특별법 제정 등 대안 마련에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국민의힘이 총 40명 규모의 영입 인재를 추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전략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은 이 과정에 중진 추천이나 용산을 거친 이른바 쪽지 영입은 없다면서 6명의 인재영입위원들 중 1명이라도 부정적인 의사가 있으면 제외하는 방식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로 같은 영입 발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며 영입된 인재들이 현업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쌀값이 다시금 폭락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이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협과 민간이 보유한 쌀을 원가에 인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투매 방지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협상 테이블에 여당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생생텃밭 동호회와 도시농업포럼 주최로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연말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후원 당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담근 김치는 노인복지관과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등 7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뭐길래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인 오늘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지 4시간여 만에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야당이 추진하던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꼼수가 아닌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수개월간 직무정지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신임 위원장 인선까지 방통위 업무는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 위원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영방송 개혁도 동력을 이룰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5인 합의제 기구인데요.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를 하고 또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방통위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겠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이라는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추천이나 임명하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렇듯 방통위가 공영방송사 경영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2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장관급에 해당하는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 절차를 밟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여당에서 1명을 추천하고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방통위원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서 방송사에 미치게 된다는 우려가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는데요. 최소 의결 정족수인 2명만을 간신히 채운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이마저도 이제 불가능해진 건데요. 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과 재허가 업무인데요. 인허가를 받지 못한 방송사들이 불법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를 국회 탄핵 절차 방해로 규정을 하고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우리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 수리 매우 잘못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먹튀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정의당도 호위무사에 눈물 나는 충성심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를 지키고자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의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자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정권마다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겨울이 됐습니다. 이제 12월 첫날이 됐는데 네.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오잖아요. 두 분 연말 계획 좀 있으신가요? 뭐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아.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열심히 하던 일. 잘 할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은요? 네, 저희는 그 의회에서 예결위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 심사를 국회와는 다르게 제 시간 안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도 점점 다가오는데 뭐 총선 계획이나 준비는 연말에 안 하시나요? 계획이 네. 정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해지면 말씀해 네.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꼭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도 현안 4개 정도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 방금 그 정치노트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탄핵안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검사 탄핵안은 야당 단독으로 또 통과가 됐네요. 밤샘 농성을 벌인 여당은 또 야당과 김진표 의장에게 공세를 폈고 야당은 이게 꼼수 또 뺑소니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부딪히는 게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라운드를 그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라고 본다면 2라운드에서는 그 전격 사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다음 3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괜찮으시죠?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1인 체제가 되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개점 휴업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소추안이 쓰였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복분 논란, 복사해서 붙이기 논란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저는 사유가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그냥 그 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민주당이 사실은 사퇴가 되었건 아니면은 탄핵이 되었건 일단은 지금 그 직을 내려놓은 것에 저는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탄핵이라는 낙인 자체에 조금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탄핵 낙인이 자체가 이제 찍히지 않으니까 이거에 조금 뺑소니라고 비판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으로 만약에 처리가 되었었으면 최장 180일까지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일단은 막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국정이나 의회 운영 자체를 좀 기능을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물리적으로 방해해버리는 이런 것은 조금 민주당에서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그 방통위 공백을 막기 위해서 마비를 막기 위해서 한 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탄핵안 이유조차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탄핵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이유는 먼저 5인 체제의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이동관 위원장이 2인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언론을 검열했습니다. 또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업무를 방해했고요. 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했습니다. 또 KBS 이사회의 파행에 동조를 해서 후임 이사를 임명을 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사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표를 제거한 것은 탄핵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면서 언론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꼼수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인용이 되면 당장 업무가 정지되고 방통위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노리고 있는 총선 보도를 조종하려는 속셈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지금 이런 꼼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됐죠. 국회에서 정당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두고 보거나 아니면 책임을 물어서 파면을 했어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표를 그냥 수리하면 안 되고 책임을 물어서 파면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꽁무니를 뺀 거죠. 사표를 이제 제출하면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수리해줬다는 건 이동관 위원장의 범죄 혐의를 그냥 눈 뜨고 넘어가 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만약 탄핵이 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대로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밝혔듯이 만약에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제일 과제가 언론 장악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에게는 그걸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표를 제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를 하면서 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출마의 길도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통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해명은 저는 전혀 정당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를 방통위 대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3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여당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동관과 비슷한 위원장을 또 내려보내겠죠. 그리고 방통위를 다시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언론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을까라는 하기 싫은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좀 예상되는 다음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적임자가 이제는 자진 사퇴를 해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밖에선 이렇게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안으로는 또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의원,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그 공관위원장 요구가 있었는데, 자, 월요일까지 좀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지도부에 얘기를 했는데 지도부는 숨도 안 쉬고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대결이 정말 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안 수용해라 대 현실을 모른다. 총선을 위해서 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인유한 위원장이 내놓은 이 혁신안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안 대부분의 내용들, 그러니까 1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혁신안들이 대부분 공천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중진들의 헌신이나 좀 이런 희생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리를 언급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은 표현을 했지만 자리를 언급한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됐다,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의결된 혁신안이 정말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은 지도부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제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주겠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겠다. 좀 그래서 이 이분법적으로 혁신안을 통과시키거나 나를 공천위원장을 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조금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당 내에서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204개의 당협위원장 중에 22.5%에 해당하는 하위 46개 당협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컷오프를 권고하겠다. 당내에서도 이 총선 기획단과 함께 조금 강도 높게 혁신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총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좀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 나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당 내에 안팎에서 좀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에서도 지금 공관위를 빨리 발족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도 마찬가지로 좀 내부 사정이 복잡해 보입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 위성정당을 놓고 벌어진 난상 토론에서 원칙론과 또 현실론이 맞붙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그 실형 선고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체제 총선 불가론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당이 또다시 내용에 휩싸이게 되는 건 아닐지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요. 오히려 목소리가
다원화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홍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당과 합의가 필요한 일이고요.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어떤 것을 추진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3시간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한 번의 의원총회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들을 위한 좋은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에 경선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아주 빠르게 많이 모이는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을 이유나 여지가 없었다고 하고 또 본인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등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일주일에 여러 차례 나가고 그래서 당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아주 소수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저희 당이 그렇게 체계가 없는 당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는 당이 아니고요. 당무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터넷 언론을 좀 보면은 브랜드며 디자인이며 가격까지 막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함정 취재에 의한 정치 공작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그 대가성 뇌물과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명품 가방 수수와 함정 취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의 시선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때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해결책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된 영상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함정 수사다. 그리고 북한이 개입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영상이 조작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른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저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루빨리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아야만 매듭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 그리고 받았다면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부정한 인사청탁을 받고 개입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와 관련된 논란이 좀 조용해지면 남북 문제에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남북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면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대통령실이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만 매듭 지을 수 있는 문제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의혹을 키우고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함정 취재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본질은 또 따로 있다라고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선물 받는 것 자체를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합니까? 네네, 허용을 하고요. 금액에 상관이 없이요? 다만 선물당의 가치가 192달러 이상이거나 한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년 내에 480달러 가치 이상일 경우에는 이걸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또 가치에 따라서 만약에 금액이 말씀 주신 것처럼 커지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다고 이렇게 밝혀진 그 가방이면은 미국 기준으로도 오버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수령 내역을 다 확인하지는 못해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아마 그게 가능한 제도이지 않을까. 그 이상이면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차라리 이렇게 막 뒤에서 수술을 했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우선 들었고요. 차라리 그게 더 투명할 것이다. 네네네. 네. 경찰 수사에서 이 마약이나 성매매, 디지털 착취물 같은 경우를 유포할 때, 이럴 때 조금 단속을 할 때나 함정 수사를 하고 그에 기자들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함정 취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해당 건들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손목에 카메라를 단 시계를 달고 들어가서 몰래 촬영을 하고 좀 이런 것들은 스토킹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할 말이 있어도 사실은 언급을 하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하셔는 안 되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관련된 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시던데, 사실 이게 안기령 부대변인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동의를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게 반환되는 물품이라고 하면은 좀 빨리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좀 하는 것은 맞는 수순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짧게 들어볼게요. 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우리나라에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고요. 이걸 위반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선물을 준 것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이를 통과했던 법안인데요. 공포시한을 하루 앞두고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이렇게 밝힌 반면에 야당은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자, 두 법안의 어떤 점들 때문에 이렇게 양측 입장이 상반이 되는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변인. 네, 먼저 노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실제 노동과 관련된 교섭권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게 해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게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를 마련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 노조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를 외면한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뒤로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철저히 외면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다반수로 계속해서 뒤집는 것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과 국회 결정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거부권 행사 수순은 당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불량 입법이라고 소위 말하죠. 국회에서 좀 줄줄이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이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 이제 우린 당연히 사용자의 권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불법 파업을 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 같은 경우는 좀 저울 자체도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저는 당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 전 대통령도 사실은 반대를 했던 법안이고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국회가 마음대로 폭거하면은 당연히 조금 거부권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도 7번, 노무현 전 대통령도 6번 이렇게 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소야대 상황들이었는데 항상 이런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제2요구권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됐고 행사한 게 저는 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국회를 보면 본 것도 보고 뭔가 재방송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안에 탄핵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뭔가 계속 그 불에 기름이 더해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환노위에서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다. 그 한노위 야당 의원들의 경고가 이렇게 들렸었는데 반드시 재통과시키겠다는 야당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정부 여당. 이대로 계속 그 극한 대치 평행선을 달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다. 네, 총선까지는 계속해서 파열음이 어떻게든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계속, 네. 네네. 그리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국회에서 할 일은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번 겨울은 좀 꽁꽁 얼어붙은 국회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안 대변인. 짧게 할까요? 짧게요, 네. 네,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해서 정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짧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